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처음으로 쓴 거부권이 대통령 부부의 특검 수사를 막는 게 된 셈입니다. 최 대행은 검찰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명 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앞선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출장 조사해주고 결국 무혐의 처리해준 지휘부가 돌아와 있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숙고를 거듭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며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8번째입니다.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제2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최 대행은 특검법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와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등을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 불명확하고 넓어 위헌성이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자동 임명되도록 한 규정을 문제 삼으며 특검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의 규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 형사법에 위배될 수 있고 전례도 없다는 겁니다. 최 대행은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특검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정략적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라며 법치 수호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했다며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는데 앞선 거부권 행사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간 원론적인 이유만 들었던 것과 달리 오늘은 설명이 보다 강경해진 건데 윤 대통령 석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유정화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이 위헌 우려가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법 등 다른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당시엔 특검 제도가 삼권 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 여야 합의에 힘써달라는 등의 원론적인 이유를 들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길. 특히 최 대행은 공소시효 조항은 전례가 없다고 했는데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 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최 대행의 입장이 확실히 강경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 대행은 검찰 수사 중이니 특검이 필요 없다는 취지인데 헌재 결정 이후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등 특혜 의혹을 일으켰던 점을 들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과거처럼 부실 수사의 책임 회피를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증거인멸에 열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저희 JT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심층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검사들 탄핵을 기각하면서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김건희 여사 무혐의를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수사에 의문부호를 달았습니다. 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압수수색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겁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인 김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김건희 여사를 꼽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BP 패밀리가 있다며 거기엔 권오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P 패밀리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약자로 주가 조작 본부 역할을 한 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릴 수 있다는 2차 주포 김 씨의 편지까지 발견됐는데도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증거해서 배척했습니다. 김 여사 대면 조사마저 고발 4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지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런 이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검찰도 더 이상 김 여사 수사를 외면하기 힘들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헌재가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 탄핵 소추의 사유, 즉 부실 수사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과 최상목 대행에 의해 연거푸 거부된 김 여사 특검도 그 명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저희 JTBC는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공범이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보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검찰을 향해 왜 김 여사의 문자와 PC 기록을 확보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담긴 의무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른 공범들의 휴대전화 등은 확보했으면서 정작 김 여사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겁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9월, 김 여사는 주가 조작 핵심 인물 이종호 씨와 집중 연락합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 고발인으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게 언론에 알려진 바로 다음 날 김 여사가 먼저 이 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두 사람은 2020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 사이 총 36차례 연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황 전 국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은 첫날에만 9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앞서 2021년 4월 자신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가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던 날에도 이 씨에게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무혐의를 준 검사들은 파면을 면했지만 오히려 탄핵 기각 결정이 김 여사 수사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 대통령이 개엄 이틀 전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준 검사들 탄핵에 분노하며 군 투입을 얘기했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저희가 단독 취재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강희구 대통령 부속실장도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여사에 대한 특검으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자기 정치를 하려는 걸로 생각해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는데 이 내용은 김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서진 중에 가장 가까이서 대통령을 보좌한 강희구 부속실장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으로 힘들어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강 실장은 2024년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가 심화되면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예산안 전액 삭감, 여사 등에 대한 위헌적인 특검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검찰에 말했습니다. 김 여사 수사가 계엄의 이유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윤 대통령이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건 패악질이라며 분노했고 이를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며 군 투입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검사들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이들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6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이 기분 안 좋으셨죠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의문을 보이셨다며
한 전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김 여사 의혹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시 친윤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비대위원장 사퇴를 압박했고 윤 대통령과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계엄 선포 직전엔 김 여사 특검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런 상황이 계엄에 영향을 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여권 인사 중 유일하게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올랐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이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법조팀 박현주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사실 저희 JTBC가 김 여사 수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보도하고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은 했지만 이렇게 헌재가 아예 결정문에 담은 건 언론의 지적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검찰이 시세 조정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와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하지 않았다면서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면서도 수사의 문제점은 명시적으로 밝힌 건데요. 결정문에 공식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검찰의 미공개 수사 기록을 분석을 해서 검찰이 이런 점들을 다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검찰이 끝내 무혐의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월 17일 검찰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최종 불기소했습니다. JTBC는 수사 발표가 나기 전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미공개 기록을 보름가량 연속 보도했죠. 대표적으로 주가 조작의 주범들과 김 여사가 패밀리였다는 2차 주포의 검찰 진술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주포 김모 씨가 도주하면서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 내용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손실 보전을 받을 것으로 의심되는 주포의 조사 내용, 여기에 김 여사의 주식을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포의 진술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도 김 여사의 직접 공모 혐의가 없다면서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헌재가 지적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체적 진술이 나왔는데도 이 김 여사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확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검찰은 몇 년을 버티다가 무혐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독립된 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막아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는 됐지만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재의결을 통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탄핵소추 이후에 김 여사 특검은 또다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오늘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 바로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헌재 지적이 나온 만큼 김 여사 특검론이 다시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윤 대통령 부부가 등장하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명태균 의혹을 수사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검찰은 아직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도이치와 명태균 모두 김 여사를 향하고 있는 건데 이들 의혹에 대한 특검 압박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대통령이 자신이나 가족을 향한 특검을 거부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대행의 대행까지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박현주 기자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습니다. 상당수가 불법 현수막인데다 시민들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고 커터칼을 든 사람들. 익숙한 듯 나무에 걸린 끈을 뜯고 현수막을 돌돌 맙니다. 구청 불법 현수막 단속반입니다. 이 직원들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요즘 거의 대부분 병원을 다닐 정도로 많이 뛰는 날은 한 50장, 60장 정도 뛰고요.
광화문과 헌재에 붙은 탄핵 관련 현수막 때문입니다. 보이는 즉시 전부 제거해도 다음 날 와보면 다시 달려 있습니다. 이게 개선이 돼야지 저희도 그런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텐데 해도 끝이 없으니까 많이 힘듭니다. 직접 돌아보니 신고 장소를 벗어나거나 땅에서 2.5m 이상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수막 2개가 합쳐져서 제 키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옆에는 철거된 현수막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야를 가리거나 아무렇게나 방치된 현수막은 시민 안전을 해칠 수 있습니다. 5년 전 부산에서도 낮게 설치된 현수막 때문에 모녀가 차에 치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구를 더 잘 보이게 하려고 규정을 어기는 건데 오히려 그걸 보는 시민들은 피로를 느낍니다. 저는 이거 좀 싹 다 걷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솔직히 아주 좀 창피한 것도 있고 그래요. 네. 헌재 주변에선 극렬 지지자들이 철거를 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튜버라던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는 심한 말씀 하시는 거죠. 소리 지르고. 내란 직후인 지난해 12월에 전국에서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6,900개가 넘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를 물리는 건데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경찰이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며 반경 100m 내 집회를 금지하자 꼼수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놓고도 각자 1인 시위 중이라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앞입니다. 돗자리 여러 개가 깔린 땅바닥에 시위대 30여 명이 내앉았습니다. 담벼락과 바닥 곳곳에는 탄핵 반대, 단식 투쟁 피켓을 붙여놨습니다. 현수막과 음향 장비로 고성 발언을 이어갔고 충돌을 제지하려는 경찰에게는 되레 호통을 칩니다. 때리려고 하는 행동하시면 폭행에 해당합니다. 영락 없는 탄핵 반대 집회지만 헌재나 경찰은 허가한 적 없습니다. 법에 따라 2인 이상부터 집회에 해당된다는 맹점을 노려 릴레이 1인 시위 또는 기자회견이라는 명분으로 신고 없이 며칠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고심이 깊습니다. 헌재 인근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1인 시위라고 잡아떼면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위대는 캐리어와 담요 뭉치, 컵라면 박스를 쌓아두고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행로는 가로막힌 지 오래됐고 주변엔 쓰레기와 유인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바로 맞은편입니다. 보시듯이 가로수에 헌재를 비판하는 유인물들이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 나오는 안국역 사거리까지 가로수와 전봇대 대부분에 이렇게 비슷한 유인물들이 곳곳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고 당일 최고 단계인 가포비상 발령을 예고한 경찰은 법리를 검토해 단속 방안을 찾고 철조망까지 동원한 외곽 경계 태세도 선고 날까지 철저히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산입니다. 잠시 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퇴근하자마자 집회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윤 기자, 금요일 저녁인데 오늘도 시민들이 많이 모였죠? 네, 지금 제 뒤로 지나가는 시민들의 행렬이 보이실 텐데요. 잠시 뒤 오후 7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경복궁 동십자각으로 향하는 행렬입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경복궁역은 지금 발을 디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가자가 많이 모인 상태입니다. 정장 차림의 시민도 많이 있고요. 가방 속에서 응원봉을 꺼내든 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집 대신 집회 현장으로 발걸음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네, 김 기자가 시민들 이야기도 들어봤죠? 네, 낮부터 광화문에 나와서 기다렸다는 시민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선고가 늦어지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근무 날짜까지 바꿔서 나왔다 이런 시민들도 있었고 오늘 도저히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빨리 마무리하고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스케줄 조정이 좀 되는 직장이어가지고 일부러 좀 맞춰가지고 바꿔서 나왔습니다. 너무 미루니까 사실 저도 너무 힘들고 될 때까지 해야죠. 기우제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일을 하다가 일이 손에 너무 안 잡혀가지고 업무도 잘 안 되고 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일을 마무리 빨리 좀 하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또 전전긍긍거리면서 TV 보면서 주말을 또 답답한 마음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네, 주말에도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가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수 있어서 주말에 많은 인파가 모일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는 총 11만 명 규모의 집회가 신고돼 있습니다. 특히 이곳 광화문에서는 탄핵 3반 단체가 각각 5만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는데요. 탄핵에 찬성하는 비상행동은 내일 오후 4시부터 사직로 일대에서 비원 교차로까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가변 차로를 운용하고 교통경찰을 배치할 예정인데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공유자전거인 따릉이도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집회 현장 인근에서는 대여를 멈춘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JTBC 김지윤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정마비의 공범 역할을 했다고도 주장하면서 헌재를 직접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국민의힘 기독인회 의원 10여 명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각하되기를 염원하는 기도행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를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묵묵히 걸으며 기도하면 반드시 걷어지고 무너지리라고 믿습니다. 윤상현, 조배숙, 성일종 의원 등은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채 헌재 담장 주위를 돌았습니다. 둘러 모여 눈을 감고 재판관들의 마음을 돌려달라 기도도 했습니다. 재판은 사람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 이 행진은 하나님께서 우리 헌법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늘 행진에는 전한길 강사도 참석했습니다. 공정과 상식과 법치가 존중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는 우리 2030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부디 헌법재판관분들께서는 반드시 각하를 해주시리라. 2일 전부터 시작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을 빨리 처리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단한 사유도 오래오래 시간을 끌면서 실질적으로 국정 마비의 공범의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의원들에 대해 여전히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방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네, 민주당은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여야 모두 경쟁하듯 이렇게 장외투쟁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연 겁니다. 최근 잇따른 신변 위협 제보로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건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대급 국회 무시,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에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건 매우 파렴치한 일 아닙니까? 헌법만 읽어봐도 탄핵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혀 안 된다는.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했지만 소속 의원들이 헌재를 압박하는 걸 방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 무슨 따로 국법입니까?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서천호, 윤상현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사흘째 도보 행진에 나섰고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연일 삼보일배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모두 헌재에 탄핵 찬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나선 걸 두고 무의미한 행동,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헌재 앞이 아닌 국회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선고 전까지 막판 장외 투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현재 고심이 길어지다 보니까 재판관들 판단이 몇 대 몇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 추측일 뿐이죠? 네,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재판관 평의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통상 절차를 보면 각 개별 쟁점마다 재판관들이 의견 정리를 끝내고 최종적으로 인용이나 기각 의견을 밝힙니다. 그 전까진 재판관들도 서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합니다. 지금 단계가 아직 그 최종 의견을 밝히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는 글 형태로 도는 결론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네, 선고 가능성이 일단 다음 주로 미뤄졌는데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다음 주 중후반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도 선고 일정 공지가 없었고 다음 주 화요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또 최종 판단을 해도 결정문과 보도자료 그리고 심판정에서 읽을 그 주문 원고 쓰는 데만 며칠이 걸립니다. 네, 오늘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했습니까? 네, 오늘도 오후 2시에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고 이렇게 혼란이 더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건 재판관들도 알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다음 주에도 매일 평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헌재 결정도 그렇고 최근 잇따라서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국면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사건, 감사원장 탄핵 사건, 검사 탄핵 사건을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란과 후폭풍을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도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는데 더 집중할 거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입니다. 그런데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전 회의는 국무회의가 맞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한 흔적이 조서에 남아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출석해 12.3 내란 사태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냐고 묻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게 아니라면서 급히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가긴 했다고 답했습니다. 홍 수석은 국무회의 멤버는 아니지만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던 회의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렇다면 그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거냐고 다시 물었고 홍 수석은 국무회의는 맞다면서 다만 자신은 현장에 있었을 뿐 의결 등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홍 수석은 이후 국무회의가 맞다고 진술한 부분에 선을 긋고 지장을 찍어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회의가 맞다는 진술을 스스로 철회한 겁니다. 검찰은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보는 거냐고 물었는데 홍 수석은 이때도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답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 쟁점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을 선포했는지가 위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송미령 장관 등 대부분 국무위원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가 국무회의였다는 진술을 철회한 건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진술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홍 수석이 그런 발언을 한 바 없는데 조서에 기재가 돼 있어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동안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거듭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무위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정 실장 역시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비상계엄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거라는 글은 사실상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해석됐습니다. 정 실장은 이후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서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탄핵이 남발되는 상황, 아마 비상계엄 조치 발동에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직전 정 실장의 발언과 행동을 보고 들은 국무위원들의 말은 다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정 실장이 회의실로 들어올 때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정 실장이 들어오면서 자신에게 왜 이렇게 모였냐고 물어 비상계엄 상황을 설명해줬다면서 정 실장이 무슨 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했던 것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정 실장이 회의실 중간에 앉으면서 비상계엄 안 되라고 했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을 말려보라고 했더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라며 집무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대통령실 참모인 홍초로 정무수석도 검찰의 비서실장이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께 말씀하셨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참모들과 함께 관저를 찾거나 헌재가 감사원장 등 탄핵을 기각하자 대통령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활동을 늘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는 제한적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윤영보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변호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억지로 끌고 들어간 거라며 자발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는데 정작 윤 씨가 돌연 사법부도 부정선거를 나몰라라 하니까 화가 나서 들어간 거라고 변호인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또 법원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진 이른바 이 검은 복면남 재판도 처음 열렸는데 임예은 기자가 이들의 재판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윤영보 씨가 서부지법 폭동을 진두지휘합니다. 방아선을 여기다 만들어요. 자, 우리 시니어분들 앞으로 앞장서 주세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죽여라면 죽여. 오늘 윤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씨 측은 범죄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씨 변호인은 성명 불상의 남성이 법원 후문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는 걸 검찰이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폭동 당일 서부지법 셔터문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선 이미 올라간 셔터문을 받쳐주는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론 흐름을 뒤집은 건 윤 씨 본인이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씨는 사법부도 부정선거를 나몰라라 하니 국민들이 직접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법원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자 변호인이 팔을 잡아당기며 윤 씨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재판부에 부정선거 합동수사단을 꾸려달라는 황당한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검은 복면남으로 불리는 옥모 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옥 씨는 자신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개했습니다. 폭동 당일 옥 씨는 온갖 법원 시설물들을 마구 부수고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옥 씨 측은 증거 기록을 못 봤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대신 선천성 알레르기 천식을 앓고 있다면서 낯선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연예인부터 언론인, 법조인, 공무원 등을 향해 중국인이라는 근거 없는 공격도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당신 중국인 아니냐, 왜 중국인을 고용했냐, 이런 민원 전화도 빗발치는데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군이 미군과 함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이 기사는 제대로 된 출처가 없습니다.
기사에 언급한 미군 소식통은 미군 코스프레를 즐기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지난 12일 일면에 같은 주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미국이 오는 6월 중국 간첩단 체포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취재를 더 해보세요. 지난 1월 주한미군이 가짜뉴스라고 입장을 냈지만 소용없습니다. 매달 곧 발표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허위 정보는 기사 형식으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은 퍼다 나르고 재생산합니다. 부정선거 이야기만 하면 음모론이라 하죠. 음모론이라 말하는 사람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일장기 투표지, 배중립 투표지 등 실물 증거로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표적이 된 기관엔 항의 전화가 쏟아집니다. 중국인 아니냐 욕설하시고 막 항의하시고 하는 민원 전화를 뭐 다들 일상다반사로. 선관위의 민원 녹취록을 살펴봤습니다. 왜 중국인을 고용했냐는 민원인. 중국인을 고용한 적 없다는 말은 듣질 않습니다. 당신들은 사형감이라고 반복할 뿐입니다. 또 다른 민원인은 20분 넘게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라고 하자 맞으면 다 사퇴할 거냐고만 묻습니다. 홈페이지의 자료를 봐달라는 설명은 소용없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대학생은 또 대구에서 했고. 믿지 않겠다라고 이제 마음먹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어떻게 더 해드려야 되나.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마음이 반중정서, 가짜뉴스와 뒤섞여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렇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 매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악질적인 가짜뉴스도 이어온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광주 서구청이 시민 세금을 들여 광고를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광주 5.18 기사입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없고 추측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입니다. 올해 1월 광주 서구청은 이 신문에 광고비 1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매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매체가 몇 년 전부터 5.18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 보도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따로 인지를 하지는 않았어요. 시민 세금으로 광고비를 내는데 이 매체가 어떠한 보도를 하는 매체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구 관련한 홍보를 얼만큼 반영이 되는지에 따라서 많지도 않고 최소한의 이 광고료를. 뒤늦게 광주 서구청 측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 서구청뿐 아니라 경기 화성시청 등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을 둔 여러 곳이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판결이 나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상태도 저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판사가 아니고 그걸 판단해서 광고 집행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 스카이데일리는 올해 1월에서 2월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광고비로 약 5,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수단체 집회 현장에선 구독 신청서를 배포하며 구독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돈이 되는 겁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는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인데 정작 트럼프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북미 대화를 재개할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You've talked about Kim Jong-un. Do you have any plans of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you had during the first mandate? To Vietnam, we got along really good. W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we still do.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같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들과 함께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올 1월 취임 직후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부른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트럼프 발언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이며 한미는 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실제 백악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또 언급한 데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핵 능력을 좀 그렇게 현실대로 인정을 하고 그걸 해결해서 자기의 성과로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의 발언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한 건 아니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정상 외교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어 정상 공백 상태인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가 협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정부는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연구원들은 급변하는 상황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2년 전 미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 무장 발언을 한 게 빌미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올해 초부터 미국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미 국립연구소 소속 한 한국인 연구원에 따르면 불과 한 달 전 중국 국적의 연구원들을 갑자기 해고했다는 겁니다. 기밀보호 명분이었습니다. 민감 국가로 분류된 국적의 연구원들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아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인도 연구원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국내 연구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초유의 일이라 만약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지 아는 사람조차 없다는 겁니다. 미국 국립연구소와 맺은 업무 협약이 무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감 여부가 새로운 변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가 아직 모르는 거죠. 일각에서는 2년 전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능 발언이 빌미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한미 공동연구가 올스톱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선 연일 자체 핵 무장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우리 군 전투기가 폭탄을 잘못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고로 경기도 포천의 마을은 말 그대로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저희가 마을 내부를 취재해봤더니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입니다. 실제 전쟁터에서 쓰이는 폭탄 8발이 평화롭던 마을을 덮쳤던 날. 한 발은 이 집 내부를 그대로 때렸습니다. 폭탄이 헤집어 놓은 집안. 무너진 천장과 벽에서 나온 나무, 콘크리트 조각들이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취재진이 한 발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 소파와 운동기구만이 이곳이 평범한 삶의 터전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번 사고로 가장 심하게 파손된 민가입니다.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유리창은 전부 깨져서 바닥에는 파편만 남아있고 또 이쪽을 보시면 문 하나가 완전히 날아간 상태입니다. 전쟁 관련 해외 언론 보도의 한 장면 같기도 한 이곳. 2차 붕괴 우려 때문에 더 깊숙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어렵게 집 내부를 공개한 집주인은 불과 몇 초 차이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염소 밥도 줄 겸 막 이제 신고 나오고서 이제 전화 벨이 울려서 전화 받으려고 이제 나와서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 문 앞에 막 오자마자 터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갖고 온 거잖아요. 아까. 그럼 혹시 옷도 그냥 그때 입으신 옷 그대로? 이대로 그냥 나왔어요. 다행히 한 기업이 무상 제공한 리조트에 머물고 있지만 몸 곳곳은 여전히 폭격의 충격을 머금고 있습니다. 귀가 이쪽 귀가 네. 왜 비행기 탈 때 왜 귀 엄청 아프잖아요. 먹먹한 느낌이요? 아니 막 빵빵한 느낌? 찡한 아픔. 네네네. 그런 거 같은데? 집주인에겐 시간의 흐름도 한없이 느리게만 느껴집니다. 군인분들도 신경 많이 써주시구나. 네,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해야지 어떻게. 근데도 빨리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1년 걸린다니까.
8발의 폭탄은 이 집 말고도 군부대, 도로, 성당을 무너뜨렸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200m가량 떨어진 한 여관의 옥상입니다. 이곳에 폭탄 파편들이 많이 남았다는 주민분들의 제보를 받고 올라왔는데요. 실제로 이곳을 보시면 제 손바닥만한 파편들이 남아 있습니다. 폭탄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의 파편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어머, 떨어져가지고 놀래가. 근데 순간 이렇게 만졌어요. 엄청 뜨거운 거야 이게. 네. 오폭 후유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외관상 문제가 없던 집도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또 뭐 피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틈도 다 벌어지고. 어떤 주민은 식당 장사를 접었습니다. 아, 이제 여기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접으려고 그래, 접으려고. 사고 지점에서 6km 떨어진 사설 캠핑장. 날이 따뜻해지면서 손님이 몰릴 시기인데 오폭 사고 직후 예약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딱 터지니까 저기 안전한 지역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약률이 줄어들 줄은 저희도 몰랐죠. 공군 조종사 실수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 그래도 평소 군인들의 노고를 지켜봐왔던 피해 마을 주민들은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화는 나지만 훈련은 안 할 수는 없고요. 이슈, 참 중요한 말인데요. 나라가 어려운데 또 이런 문제로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폭 사고 일주일째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때문인지 바깥 사람들은 벌써 이 사고를 잊은 듯합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그날의 폭발음과 진동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최근 건국대 의대생 일부가 학교로 돌아갔는데 다른 의대생들이 이들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압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에선 더 줄여야 한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오늘 건국대 의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장문입니다. 수업 방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가 교육부에 신고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복귀생은 동료가 아니고 향후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본과 2, 3학년의 입장문이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대생의 복귀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오늘 대한의사협회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입장을 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아직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희 회원들이 그런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입장을 냈겠죠. 정부가 의대생이 돌아오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한 데 대해서는 말장난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당사자들한테 계속 이게 불편하게 들리는 거죠. 협박으로 될 수 있고. 하지만 의협이 요구하는 의대 정원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의협 내부 강경파는 내년의 의대생을 단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회원들 사이에선 현실적이지 않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전공의 대표이면서 의협 부회장인 박단 대표가 복귀를 호소하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스승의 위선, 어른의 편협이라며 비난하는 SNS의 글도 논란입니다. 의료계 안에선 분열을 조장하고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 여야가 오늘 합의점을 찾은 건데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리는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의 인상폭은 이미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43%와 44%로 맞서다가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다만 국민의힘이 도입하자고 한 자동조정 장치, 즉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할 과제로 남겨두자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르면 다음 주 소관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 문턱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다음 주 논의하기로 한 추경안과 연금특위 구성 등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특위에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신용 등급이 떨어질 거란 걸 미리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홈플러스는 신용 등급 하락 직전까지도 마이너스 통장격인 한도 대출을 수백억 원 끌어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홈플러스 경영진이 사태 열흘 만에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번 회생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혼란을 빚었던 미정산 대금은 영세업자부터 대기업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회생 신청을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거 없습니다. 신용등급 떨어지는 게 확정된 뒤에 저희가 긴급히 검토하고 그 연휴 기간 중에 의사결정을 해서 신청한 겁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 직전에도 시중은행 두 곳으로부터 한도 대출을 끌어쓴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도 대출은 개인으로 따지면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550억 원 한도가 설정된 A은행에선 한 번에 한도를 모두 끌어다 썼고 250억 원으로 한도 설정된 B은행에서도 200억 원 넘게 인출해간 겁니다. 문제는 출금 시점입니다. 두 은행에서 모두 지난달 20일 전후에 돈을 빼갔습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25일입니다. 개인 투자자 등에게 판매한 유동화 증권을 마지막으로 발행한 날과도 겹치는데 공교롭게 등급 하락 직전 700억 원 넘는 돈을 끌어쓴 셈입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한도 대출도 이미 밝힌 금융부채 약 2조 원에 포함된 금액이라며 회사 운영과 또 다른 대출금 변제 등 여러 용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생 신청으로 금융채권 상환이 일시 정지되면서 한도 대출은 언제 갚을지 알 길이 없게 됐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맹견들 싸움에 돈을 거는 불법 투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견 훈련장도 늘어나고 있는데 개들을 열악한 환경에 몰아넣고 각종 약물까지 주입하면서 사육합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쇠창살 안에서 개 2마리가 서로를 물어뜯고 수백 명이 이를 지켜봅니다. 심야에 열리는 불법 투견장입니다. 경기 내내 쉴 새 없이 판돈이 오고 갑니다. 한 경기당 수천만 원씩 판돈이 걸리기도 합니다. 300에서 500도 모이는데 오늘 객투기 보면 잘하는 사람이 보면 본다 아닙니까? 그게 투기는 더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투견은 어디서 키우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경남 사천의 한 사유지 입구입니다. CCTV가 설치돼 있고 검정색 천막이 주변을 휘둘렀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니 곳곳에 맹견들이 묶여 있습니다. 고양이를 미끼로 달리게 하는 러닝머신 등 훈련 장비가 즐비합니다. 허름한 창고 안에선 각종 주사기와 근육이완제 등 약품이 쏟아집니다. 철장으로 만든 사각링도 있습니다. 사천시와 동물보호단체는 이곳에서 맹견 14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임시 보호 조치된 14마리 중 상당수는 맹견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격적 성향이 강해 울타리를 치고 쇠사슬로도 묶어놨습니다. 울산 우주군에선 인적 드문 야산에서 부산과 진주 등은 도심 인근에서 투견 훈련장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일단만 그 2달 동안만 단속한 곳이 50군데가 넘습니다. 경북, 경남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숨어서 투견들을 훈련하고 사육을 하고 있는 거로. 하지만 투견장은 심야에 잠깐 열렸다 사라지는 데다 투견 훈련장은 주로 사유지에 있어
단속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놓고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마저도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관세를 유연하게 매기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Aluminum or steel or cars, we're not going to bend. We've been ripped off as a country for many, many years. 유럽 연합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25%를 매긴 미국에 대해 보복에 나서자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내에선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까지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보낸 서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문제 해결 노력이 의도치 않게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과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국가들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전기차 등의 관세를 인상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 관세로 테슬라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서명이 없는 이 서한은 누가 보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머스크가 트럼프의 최측근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테슬라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 발언 직후 관세 전쟁 우려가 커지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은 2% 급락했습니다. 반대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제 금값은 사상 처음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제 시세보다 더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꺼지며 하락세였던 국내 금값도 그램당 14만 원을 넘으며 사흘째 올랐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면서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 대규모 해고 조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법원이 이들을 복직시키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기관 직원들을 대거 해고한 것에 미국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미국 국가보훈부와 농무부, 국방부 등에서 일괄 해고된 수습직 공무원 수천 명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는 지난달 인사관리처를 통해 각 연방기관에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수습직원 거의 모두를 자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윌리엄 엘서프 판사는 인사관리처가 직원 해고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엘서프는 지난달 27일 미국 공무원 노조가 낸 소송에도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고가 일방적이었고 위법했다는 판결 선례가 나오면서 앞으로도 비슷하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lon Musk has got to go! Elon Musk has got to go! 이렇게 미국 내에서는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머스크 본인이나 물러나라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중국 역시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문화 대혁명으로 수백만 명을 희생시킨 마오쩌둥과 비교하고 일론 머스크는 마오의 부인에 빗대기도 합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The European Union is very, very nasty. They sue our companies. Look, we've been treated very unfairly by Canada. We've been treated very unfairly by Mexico.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종잡을 수 없는 막무가내식 행보에 중국인들의 냉소가 눈에 띕니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이런 트럼프를 과거 문화대혁명을 이끈 마오쩌둥에 대입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66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문화대혁명은 집단 광기에 수백만 명이 희생된 중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암흑기입니다.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정치국 위원들로 아래를 채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그 시절 마오쩌둥과 현재의 트럼프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미국판 문화대혁명이 시작하는가, 트럼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같은 모든 기본 원칙을 깨뜨렸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달 나라만 구할 수 있다면 뭘 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도 마오쩌둥과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마오쩌둥이 내건 모든 반항과 반란에는 정당한 도리와 이유가 있다는 선전구호와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트럼프 비호와의 칼날을 휘두르는 일론 머스크는 마오쩌둥의 네 번째 부인인 장층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7세 4인방 중 하나인 장층은 홍위병을 이끌며 중국 현대사 암흑기를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This is the chainsaw for bureaucracy. Chainsaw. 심지어 마오쩌둥 추종자들 사이에서도 20세기 중국 문화혁명의 꽃이 미국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미국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 물가 문제, 특히 전에 없이 비싸진 달걀입니다. 달걀 한 개 가격이 1,000원을 넘는 수준이 되면서 급기야 우리 달걀이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첫 수출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달걀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달걀 33만 개가 최근 미국 조지아주로 배송됐습니다. 국내 업체가 미국에 수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달걀 품귀 현상이 생긴 건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 후 알 낳는 닭을 대거 살처분했기 때문입니다. 달걀 한 알에 1,000원이 넘었고 식료품 가게엔 오픈런이 생겼습니다. The egg price is out of control, and we're working hard to get it back. 기회를 본 국내 업체는 곧바로 수출용 특수 상자에 담았습니다. 미국 수출용 계란 박스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밟아도 계란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트럭에 차곡차곡 쌓인 달걀들은 부산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과자 등을 만드는 가공란으로 쓰일 거라 화물기 대신 배에 실렸습니다. 이 과정에선 냉장 상태가 유지돼야 합니다. 온도는 4에서 5도로 해서 들어가는 거는 한 30일 정도 걸리고요. 조지아주에 있는 식품회사로 갔습니다.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더 보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내 수급엔 영향이 없을까? 국내 달걀값은 30개 한 판에 6,000원 선으로 안정세입니다. 지난 겨울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촘촘히 한 덕에 산란 개수는 평년보다 많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하루 달걀 생산량이 4,500만 개라 미국 수출이 국내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연한 봄 날씨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면서 4월 말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였는데요. 내일까지는 따뜻하겠지만 모레부터 낮 기온이 10도가량 내려가면서 꽃샘추위가 시작되겠고요. 월요일 아침에는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최근 날씨가 워낙 포근했던 터라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꽃샘추위와 함께 눈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내일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눈이 쏟아지겠는데요. 강원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 곳곳에도 많게는 10에서 15cm가량 쌓이겠고 서울에는 1cm 정도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부산 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는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눈과 비는 월요일 오전에 그치겠지만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눈비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